계속되는 책 5권 국가의 소득 챕터 1 국가의 비용 그 중에 파트 두 번째 첫 번째로는 국방에 드는 비용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역할 두 번째 사법 정의에 드는 비용. 국가의 두 번째 임무는 사회의 구성원 간에 있을 수 있는 부당함과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견이 없죠. 첫 번째 임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성원 개개인들이 구성원들끼리 있을 수 있는 어떤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옛날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어떤 주체가 되지만 옛날에 군주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회사의 직원과 사용자 간의 관계 같은 그런 비슷한 관계의 그런 개념도 좀 있어요. 국가는 군주의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그런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매우 다르다. 수렵사회에서는 재산이랄 게 거의 없어서 정교, 사법, 행정 혹은 판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다칠 것이라고는 몸과 명예밖에 없고 이때 가해자라고 해서 특별히 얻는 것도 없다. 이런 경우 가해 행위는 기분에 의한 것인데 그런 기분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래가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특별히 판관이 없어도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다. 아담 스미스가 어떤 문화인류학자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 학술적인 가치가 있냐 이런 거를 따지고 들면 이제 한도 끝도 없죠. 그냥 막연하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 역시 크게 공감해요. 그랬을 것이다.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치적으로 따져본 것 뿐입니다. 그냥. 근데 상당히 그럴싸해요. 부자들이 느끼는 탐욕과 야망, 가난한 자들이 느끼는 노동 기피와 안락함에 대한 선호 같은 것은 남의 재산을 탐하게 하는데 이런 기분은 누구나 지속해서 느끼는 것이다. 재물을 탐하는 기분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죠. 맞아요. 입으로 이거를 부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마치 자신은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더럽고 위험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언제나 부자는 매우 적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하다. 부자라는 단어 자체가 그거에 붙여준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몇몇에다가 붙여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적죠, 당연히. 부자들의 풍요는 가난한 자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궁핍과 부러움이 종종 부자의 재산을 침략하게 한다. 부자가 수년간 혹은 수세대 동안의 노동으로 쌓은 부를 가지고 편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판관이 필요했고 경찰이나 판검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를 세우게 된다. 만약에 부자가 수년이든 수세대든 노동만으로 부를 쌓았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열받지는 않을 거예요. 꽤 많은 부자는 굉장히 부당하게 부를 쌓은 것도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부자들 사이에서도 성실해서 부자가 된 사람과 남 등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복잡한 거죠. 근데 여하간에 부자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판관이 필요하고 누군가 보호해줄 경찰이 필요하고 뺏으려 드는 사람들을 벌해줄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를 세우게 되었대요. 이 역시 무슨 문화인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랬을 것이다. 특별히 다른 저기가 있겠냐. 이런 정도로
봐야죠. 정부는 어떤 종속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예, 이 정부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지, 법 따위 아무도 안 지킬 거면은 법을 왜 만들어요? 안 만들지. 근데 이 종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포갑 정치로다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종속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떤 존경심으로다가 종속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따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국민들을 어떻게,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따라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존경심으로 따라오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미인계 이런 것도 쓸 수 있을래나요? 국가 차원에서?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재산이 생겨 정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커지는 만큼 종속될 이유도 커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나머지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안겨주는 종속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되는 이유나 환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힘이나 현명함 같은 개인적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복종케 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런 자질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고, 힘으로 리더를 정하면은 맨날 싸워야죠. 맨날 힘 대결을 해야겠죠. 그런 현명함은 이건 더 웃기죠. 뭘로 이거를 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정한 복종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회도 이런 모호한 것을 기준으로 종속관계를 정하지는 않는다. 굉장히 소수 집단, 그 다음에 어떤 이권이 별로 개입되지 않은 소수 집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자질이, 원시 사회도 그렇고, 개인적 자질이 어떤 리더를 선출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조금만 사회가 커지면 이런 모호한 것을 기준으로 종속관계를 정하지는 않는다. 뭐 그래요. 둘째, 나이가 많은 경우다. 비슷한 사람 사이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언제나 존경과 순종의 이유가 되며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료한 기준이다. 셋째, 재산이 많은 경우다. 수렵사회는 모두가 가난해서 의미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재산의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라면 어디든 부자들은 권위를 갖게 되고 덜 문명화될수록 그 권위는 크다. 만약 타타르 족장이 1000명을 먹여 살릴 가축을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달리 돈 쓸 것도 없는 사회라서 그는 그대로 1000명을 거느리게 되고 그 1000명은 완전히 그 족장에게 삶을 의지하게 되어 전쟁 시에 목숨을 바치고 평시에 그의 판단에 복종하게 된다. 그 재산은 곧 그 수하들이 그에게 완전히 삶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종속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반면 문명화되어 번성하는 사회에서는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재산을 가진 부자라도 그 수천 명과는 서로 필요한 것을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일 뿐 딱히 종속관계는 아니다. 어쨌거나 어느 사회에서든 재산은 나이나 개인적 자질보다 훨씬 큰 권위를 가진다. 넷째, 잘 태어난 경우다. 잘 태어났다는 것은 재산이 많은 조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족이나 그 조선시대의 양반 계급이나 어떤 계급사회죠. 뭐 당연한 거예요. 이 계급사회도. 그 계급사회가 뭐 어떤 악마 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던 게 아니라 뭐 당연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에 대한 경멸이 내부의 권위에 대한 애착과 존경으로 나타나고 따르던 자를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아래로 보던 자를 따르기란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대체로 오랜 위대함은 새 것보다 더 존경받으며 그 가족까지 자연스레 권위가 이어진다. 뭐랄까, 그 모든 문화가 인간 사회가 집단을 이루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마치 우리만의 모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많고 어떤 남들 문화의 위대함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고 이런 오해들이 많은데 사실은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어떤 그 인간의 특성과 집단의 특성을 보건대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들이지 어느 문화권에서는 나타나고 어느 문화권에서는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여기서 좀 느껴봤어요. 똑같죠. 뭐 조선이건 뭐 현대사회건 똑같아요. 출신을 따지는 것도 유목사회가 더 심한데 그들은 특별히 사치할 것이 없어서 재산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출신과 재산, 이 두 가지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의 위에 올려놓는 가장 명확한 조건이며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큰 근원이자 자연스레 권위와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이유다. 혹자는 그래요. 그 현명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이 말이야 좋죠. 근데 현명함을 어떻게 잴 거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현명한 순위를 매길 거냐고요. 5명 있는 집단에선 그나마 그게 보이죠. 자, 인간이 10,000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 안에서 누가 현명한지를 어떻게 골라낼 거예요? 뭘로 겨룰 거예요? 조선시대처럼 시 잘 지으면 현명한 걸로 쳐줄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과학, 뭐 물상, 생물, 화학 도대체 뭘로 겨뤄야 할까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출신과 재산으로. 이 재산이라는 거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이잖아요. 듣기 좋은 말, 착해 보이는 말과 이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것과 그걸 좀 구분한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유목사회에서 그 두 가지는 절대적이어서 출신 좋고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모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자연스레 행정적인 권력을 갖추게 된다. 그는 사람을 모아 그 힘으로 누군가를 벌할 수 있게 되었고 약한 사람들은 그에게 보호를 기대하게 되었다. 누군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그를 찾아가 얘기했고 그의 중재는 가해자마저 순순히 따르게 하였다. 행정 권력이 된 거예요.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군주가 된 거고. 정부가 생겨난 것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자를 가난한 자들에게서 지키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소유한 사람을 무일푼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슬프지만 정부는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처음에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 비용이 든다기보다 오히려 수익이 생겼다. 청원하는 사람은 선물을 들고 왔고 잘못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했다. 처음엔 지도자가 직접 판관 역할을 했지만 점차 대리인을 내세우게 되었다. 헨리 2세 시절에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에게 주어진 지침서를 읽어보면 역시나 왕의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알게 된다. 재판을 해주고 돈을 받아요. 벌금 매겨서 그 돈을 가지고 그게 왕의 소득원이 되었대요. 굉장히 나쁘죠.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관례를 파견하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나쁜 행태를 낳게 되었다. 선물의 양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고 죄인에게 물리는 벌금은 유무죄와 상관없이 가혹해졌기 때문이다. 지금 뭐 대한민국 판사 나부랭이들이 그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민주국가 내에서의 귀족계층으로 스스로를 높은 반열에다 올려놓고 뭐 전관예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단어를 써가면서 천박스럽게 놀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천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기본적으로 같고 제도가 그렇게 그들을 천박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영국 같은 나라도 물론 뭐 1000년 전이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제도가 생겨나서 그 제도대로 했더니 이런 나쁜 일이 생기더라. 돈 받고 재판해줬더니 돈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더라. 그러면 이제 돈 받고 판결하는 거를 바꿔야 되겠죠. 사회가 불안해지죠. 이러면 사람들이 판결에 진심으로 따르지 않게 되면은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죄인에게 물리는 벌금은 유무죄와 상관없이 가혹해졌다. 안 좋다. 제도를 또 좀 바꿔봅니다. 유목사회나 초기 농경사회에서 군주는 자신의 가축이나 영지에서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특별히 그의 권위를 필요로 할 때, 즉 재판을 부탁할 때 말고는 그를 위해 돈을 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국방에 드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군주가 얻는 소득만으로 국가의 비용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 세금을 내기 시작하자 재판에 선물을 대던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관리에게는 고정된 급여가 지급되었고 재판은 무료가 되었다. 뭐 조금 발전했어요, 제도적으로. 하지만 재판은 공짜가 아니다. 그 국방도 공짜가 아니고 재판도 공짜가 아닙니다. 비용이 들어가요.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은 판관의 급여를 보전해 준다고 해도 여전히 큰 비용이 든다. 영국의 법정들은 주로 재판 수수료로 유지된다. 1776년을 얘기해요.
이런 경우 각 법정은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려 애쓰게 된다. 소송 당사자가 법정을 고르게 하면 법정들은 신속함과 공정함으로 경쟁하며 사건을 끌어오려 하게 된다. 경쟁이 어떤 부분에서는 마냥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뭐 당연하죠. 언제나 중요한 건 바란스지. 자유시장, 공정, 경쟁 뭐 이거가 좋다 그래서 또 그것만이 유일한 뭐 선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경쟁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각 법정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인지를 붙이게 하는 것으로도 법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판관은 괜히 절차를 들려 인지대를 많이 발생을 시키더라. 그죠? 이래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현대 유럽에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할 때 작성한 문서의 페이지 수로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괜히 글자를 늘리고 문장을 늘려 수입을 높이려는 폐해가 발생한다. 글자를 늘리고 문장을 늘리면 판사들만 피곤해지고 판결만 괜히 지루해지고 뭐 잘못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만 많은 거죠. 간단 명료하게 소장이 작성이 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페이지 수대로 비용을 받다 보니까 괜히 글자가 늘어나고 문장이 늘어나더래요. 법정 경영이 스스로의 비용을 마련하려 애쓰든지 판관이 공적기금으로부터 급여를 받든지 행정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 사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보다 앞서지 않나 싶은데요. 그 뭐 삼권 분립을 처음 주장했다고 여겨지는 몽테스키웨인데 그 아담 스미스보다 이전 사람이네요. 그 책 읽었나 보죠, 뭐.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었다. 판관은 업무량이 매우 복잡하고 많아서 다른 데 신경 쓰기 어려워졌고 행정 권력자는 세세한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분야별로 대리인을 세우게 된 것이다. 사법과 행정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사법과 행정 권력이 하나가 되면 정의가 천박한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종종 벌어질 것이다. 요 천박한 정치라는 표현.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원문을 볼까요? 예, 원문에 그렇게 나오네요. 그 천박스럽게 정치라 불리는 것들에 희생당한다. 국가라는 거대한 이해관계를 생각해야만 하는 사람은 특별히 부패하지 않더라도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죠? 거전 국가지대사를 논하는데 개개인 하나하나를 보살펴주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움직임에 희생당하는 개개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물론 뭐 의도하고 나쁜 짓을 하는 정부도 많이 있고요. 모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공정한 사법체계에 의한다. 공정한 사법체계. 2019년에 대한민국은 이 사법체계 자체가 천박해져서 무척 속이 상하는 요즘이거든요. 이 법조인 분들, 성실한 법조인 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제시대부터 따지면 100년 가까이, 내지는 대한민국으로서 독립한 이후에 70년 가까이 수없이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계셨을 것이고, 법조인들이 계셨을 것인데, 어떤 이 인간 사회에 국가적인 어떤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선 종사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집단 자체를 경멸해요. 너무 천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 그 직업을 택하는 계기가 돈을 많이 벌더라. 그 다음에 상류층이 된다, 출세한다 이런 어떤 천박스런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서는 그 전공을 택했고 법과 관련된 전공을 택하고 사법시험을 치르고 근데 나름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 중에 법조인이 된 친구는 없어서 맘 놓고 욕을 하는데, 이 친구들 사실 법관이 되는 과정도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상 암기 과목에 그냥 충실한 거죠, 뭐. 그 몇 년 동안 골방에 처박혀서 그냥 암기를 했을 뿐, 이들이 어떤 이 인간, 이 복잡다단한 인간, 현대 인류 사회의 어떤 현명함을 체득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내지는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 답답한 공부를 답답하게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그 시험을 치렀다 하면 갑자기 이 사람들은 이 사회 체계가 잘못된 거죠.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귀족층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반 이 사회를 구성하는 진짜 주인공들, 노동자들과는 자기 스스로를 격을 둔 상류층으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 사회 체계가 사실상 그것을 용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답답한 동기를 가지고 이 직업을 택했고, 답답한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에 올라섰는데, 어느 순간 사회에 갑자기 괴리가 딱 생겨버리는 재수없는 반열에 딱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직업적인 과정상 거치는 거는 어떤 현명함을 계속해서, 다른 직업군이 계속해서 어떤 현명함을 체득해 가는 어떤 노련함과 그런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이는 과정이,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하고 늘 함께 하면서 나쁜 쪽으로 쌓여요. 아주 죄송스럽지만은 지랄맞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류층이에요. 뭐 자타공인 상류층이에요. 최악이죠. 이 사람들이 사법체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법과 행정까지 점점 장악해 들어갑니다. 사회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법부에도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어요. 다 법조인 출신이에요. 입법 권력이 결국은 행정 권력을 장악하죠. 우리나라는 선거라는 과정은 뭐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럼 뭐 정치인들이 다 나가가지고 선거에 가서 대통령 되는 거지, 뭐 대통령 후보가 누가 돼요. 입법자들이 다 행정 권력까지 장악을 한 거죠. 자, 그런 체계란 말이에요. 지적인 수준은 어떤 일반 노동자, 뭐 현대사회 노동자, 이때 국부론이 쓰여지던 당시의 노동자들은 사실은 너무 어렵고 배운 게 너무 없고, 그래서 그건 좀 별도로 치고, 현대사회의 노동자들은 다들 대학 졸업에다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도 굉장히 뭐 깊고 현명해요. 근데 이 법조인들은 유달리 무식해요. 예. 법조인이 된 이후로는 특별히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를 느껴본 그런 동기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옛날 양반이죠, 뭐. 무식해요. 무식하고 나빠요. 여기 얘기가 많이 샜는데, 여간 그렇습니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공정한 사법 체계에 의한다. 국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큰, 반박할 수 없는 큰 명제는 국방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정한 사법 체계를 가져야 된다. 개인이 가진 모든 권리를 확실하게 가졌다고 각자가 느낄 수 있으려면 단순히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는 것을 넘어 사법체계가 최대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현대민주사회, 뭐 다른 나라도 대체로 비슷한데 삼권 분립이라고 말은 하지만 같은 사람들이 다 해요. 사법, 입법, 행정 다 같은 사람들이 해요. 다 법조인 출신들이 해요. 독립 안 되어 있어요.
판관은 변덕스러운 권력에 의해 해임되거나 보수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이제 낮은 단계의 독립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혁명 3.0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제가 따로 주장하는 게 따로 있어요. 중요한 것을 이제 앞뒤로 잠깐 오가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국가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공정한 사법체계에 의하기 때문에 공정한 사법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공짜가 아닙니다. 자, 비용 대비 얼마나 공정한 사법체계를 갖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